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그 교수님께서 피부 속 여드름 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물론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들도 있으시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통적인 질문들 교수님께 여쭤보고 대답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건조한데 여전히 여드름도 나는 피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여드름은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긴다고 해서 피부가 지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돼 있는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다고 피부가 항상 덜 건조한 건 아니고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특히 피지 분비가 많아서 이제 세수를 자주 하게 되고 비누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런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기름기가 많은데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안 후에 얼굴이니까 수분크림 같은 거를 발라서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피지 분비 때문에 생긴 여드름은 유튜브에 설명해드린 여드름 치료를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피지만 없애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보습을 강화해서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지가 많기 때문에 네네. 얼굴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건조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시고요. 피지가 많더라도 우리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는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거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고 여드름이신 분들도 물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리터 이상은 꼭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도 느껴지고 건조성 습진도 생기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도 생기고 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물을 수분 섭취를 적게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도 따라 건조해지는 거는 맞죠. 그러면 얼마나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는데 우리 몸이 필요한 수분이 부족할 때는 신호를 줍니다. 그게 목이 마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목이 마른다고 생각하면 물을 먹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미리 예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먹으면 하루 종일 목이 안 마르다 그러면 우리 몸이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거기 때문에 목이 안 마른데도 2리터를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먹으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의학적으로 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고3 아들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런데 평소에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케어 이런 관리 습관 같은 거 혹시 네, 있는지 네.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드름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병일 수 있거든요.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흉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도움이 주는 방법은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피지가 잘 배출이 안 되면 여드름이 생기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세안제로 하루에 2-3번 얼굴을 잘 닦아주는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집에서 잘못 짜다가는 여드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짜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심하면 아무리 대학 입시가 급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면 시간과 피부의 관계를 또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매일 연속적으로 수면 시간이 적어지면 피지 분비가 더 심해지는지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거는 많은 분들이 경험상 피곤하면 얼굴에 네. 기름기가 많아지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너무 과로를 했다든지 또 운동을 심하게 했다든지 또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곤하다든지 네. 그럴 때는 피지 분비가 많이 늘어나서 지루성 습진이라고 하는 병이 악화가 되기도 하고 여드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피부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는 얘기했는데 또 먹는 것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음식과 뭐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먹거나 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 여드름이 많이 난다 이런 속설들도 좀 있는데 음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드름과 음식편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음식이 관련이 있다 하는 논문도 많이 있고 관련이 없다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음식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짠 음식, 매운 음식, 또 자극이 있는 음식 이런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인 의학적 상식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드름을 유발하는 4가지 원인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음식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거가 그렇게 여드름 경과나 심한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교수님께서도 이제 씻는 거 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안에 대한 질문들이 좀 여러 가지 와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산성 제품으로만 세안을 하면 피지가 더 안 닦이는 기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약 알칼리성 제품을 조금씩 써줘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근데 세정력이 이제 약산성 클렌저인 경우는 떨어지고 알카리성인 경우에는 더 세정력이 좋냐?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정력 테스트를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약산성은 아무래도 비누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닦이는 기분이 안 들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피부의 정상 산도가 약산성이고 피부 건강에는 약산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덜 닦이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TV에서 연예인분들이 물로만 세안을 한다. 내 피부 관리법은 물로만 세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특정 제품 없이 미온수로만 세안하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가 세정제 또 비누 이런 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만 잘 안 닦이는 지용성의 무슨 때라든가 이물질이 피부에 묻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물로만은 안 닦이니까 우리가 계면활성제 같은 비누나 세정제로 이제 닦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2번째는 균이 이제 붙어 있으면 균이 이제 입이나 코를 통해서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균을 죽이는 목적인데 균의 세포막이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제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세정제가 세포막에 있는 기름을 손상을 시켜서 이제 세균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세수를 할 때 매일 비누질을 세정제를 사용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보기에 기름기 있는 뭐가 얼굴이나 몸에 묻어 있지도 않고 세균은 또 이제 흐르는 물로 잘 닦아주면 물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세균 걱정도 그렇게 없으면 꼭 세정제를 쓰지 않고 흐르는 물로 잘 닦으면 피부에 묻어있는 먼지나 때나 세균 같은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꼭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물에는 잘 안 씻겨나는 그런
이물질이 피부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닦아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어떤 피부과 선생님은 이제 그냥 비누, 고형 비누를 사용해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나 봐요. 네. 근데 고형 비누와 이런 물 비누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누와의 차이는 뭐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그 피부과 선생님 말에 동의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형 비누는 비누를 만드는 공정상 약산성 고형 비누를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 비누의 산도는 8이나 9, 10 이렇게 강알칼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 pH 5나 5.5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알칼리의 고형 비누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액체 형태의 클렌저는 그거는 이제 산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신다면 반드시 액상의 약산성 클렌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고형 비누는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약산성 클렌징으로 세안 후에 보습도, 기초 보습 제품도 약산성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의 산도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모든 거는 다 약산성, 피부 산도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산성 세정제로 얼굴을 닦더라도 각질층에 있는 기름 성분을 빼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보습제를 발라서 세정제에 의해서 소실된 기름 성분도 보충해주고 또 피부 장벽도 개선해주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보습제, 수분크림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약산성의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부에 쓰는 제품들은 웬만하면 약산성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군요. 네. 그리고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 하는데 어떤 보습제를 선택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팁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바셀린도 보습 효과 물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도 보습 효과가 있긴 한데 우리가 보습제를 바르는 이유는 이 피부에 이 각질층에 존재하는 지질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보충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지질이 어떤 지질이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지질 성분이 있고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지질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산이라고 패티 에스드라고 하는 지질 성분 3개가 1:1:1 비율로 잘 섞여서 피부의 지질층을 각질층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충해 주는 건데 가능하면 피부 지질과 동일한 성분의 지질이 포함되어 있는 보습제를 바르는 게 피부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 중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것이 피부에 있는 지질 성분과 동일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 성분을 선택해서 바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이 피부 장벽 구성에 당 성분이 중요하다 하는 결과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질 더하기 피부에 있는 당을 보충해 주는 당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습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산성의 보습제 이렇게 3가지의 특성을 골고루 갖고 있는 그런 보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 성분 새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래도 가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성분들 잘 선택하셔가지고 바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드름 처방 약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약을 또 이제 여드름 심하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이 여드름에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약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모든 약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약을 먹어서 환자가 얻는 이득이 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을
부작용과 견주어서 이득이 훨씬 크고 부작용의 위험성은 저게 낮으면 먹어보는 거예요. 네. 먹어서 병이 고쳐지면 부작용은 안 생기고 그러면 환자로서는 약을 먹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거니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하나 있는데 이소트레티노인 같이 부작용이 많은 거를 그런 약을 선택해서 먹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드름이 아주 심한데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 잘 듣지 않을 약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약을 선택할 때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을 이제 환자분은 드실 수밖에 없는데 의사가 약을 선택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은 지금 이 정도고 이 약의 부작용은 이 정도니까 이분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은 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여드름이 얼마나 심한지 그 상태에 따라서 처방약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소트레티닌이 잘 든다고 해서 아주 경미한 환자한테 치료할 수는 없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약의 선택은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의 네. 상담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의 대체제가 없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상한선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물론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네. 하실 수 있는 네. 거겠죠? 네.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이 이제 가장 효과도 좋고 오랫동안 여드름이 재발 안 하고 그런 게 잘 알려져 네. 있지만 그렇다고 이소트레티노인 같이 부작용이 많은 약을 경미한 여드름 환자에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 약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심한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골라 사용하는 것이 잘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병원을 네. 가셔야겠군요. 네. 그리고 스티바이에 대한 질문도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스티바이를 보습제와 섞어 바르느냐 아니면 따로 바르느냐 이런 거부터 해서 좀 궁금증들이 있으신데 네. 어떠실까요? 그 스티바이는 이제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르고 네. 계시는데 이제 부작용도 있죠. 피부에 자극이 있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보습크림이랑 같이 이제 스티바를 바른 후에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습크림 먼저 발라요? 네. 나중에 발라요? 같이 발라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발라도 상관없고 나중에 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지는 경우는 보습크림을 발라주시고 순서나 양 이런 거는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도 내복약을 계속 써도 되는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약은 부작용이 반드시 있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의 성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치아의 색깔을 만든다든지 어린이들한테는 좀 조심해야 될 부작용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선택할 때 그런 점을 꼭 유념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물론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셨으면 의사들이 잘 알아서 올바른 약을 골라주시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경우에도 질문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약을 써야죠. 왜냐면 여드름이라는 게 이제 흉터도 남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드름의 심한 상태와 우리 아기가 이 약을 먹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들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는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애고 어린애한테 약을 몇 달 동안 먹이는 거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약으로 우선적으로 치료해 본다든지 물론 심할 때는 먹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린애한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그런 약제를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우선 피지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지 팔이나 허벅지 등에도 흰 고름이 차서 여드름 마냥 나올 때가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피지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나는 이런 것이 여드름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제 생각엔 여드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지샘이 없는 부위에는 여드름이 생길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모낭, 솜털이 나는 모낭에 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모낭염이나 아니면 다른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고 여드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드름이 아닐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리고 요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 사실 여드름 환자분들이 또 가장 속상한 부분이 여드름 흉터예요. 여드름 흉터가 나면 그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래서 흉은 사실은 제가 레지던트만 할 때만 해도 흉은 고칠 수 없다. 얼굴에 흉터가 생기거나 그 흉을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생각을 옛날에 그렇게 배웠고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레이저도 개발이 됐고 또 흉터가 심하면 이제 흉터 부위를 조금 들어간 데를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생기지만 약을 먹거나 발라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해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죠. 레이저도 여러 번 시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흉터를 전문으로 하시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치료 방법을 잘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치료가 좋겠다 생각이 되면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흉터가 아예 안 생기게 예방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그렇죠. 그렇게 여드름의 염증이 심해지지 않게 초기에 여드름 치료를 잘하면 흉터는 당연히 안 생기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변해 주셨는데요. 또 새로운 소식들로 교수님께서 좋은 정보 많이 주실 것 같고 거기에 또 답변들 이렇게 모아서 영상 한번 다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